이제 관할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그쵸?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됐습니다. 뭐 해야겠어요? 필요적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하여야 한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 관할 지정 또는 이정은 신청을 받을 때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행정상 직상법원에. 그렇죠. 그래서 관할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행정상 직급 상급법원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3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들이 계속된 경우에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관련 사건이 계속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죠. 누구한테? 행정상 직상법원에 신청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렇죠? 관할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의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러니까 단독 판사는 합의부 사건이 관련 사건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렇죠? 서울에 살인사건이 공소가 제기인데 내가 이 사건의 법인이익죄를 부산에서 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알려줘야겠어요? 그렇죠? 서울고법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은 합의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갖고 와 라고 하든지, 그냥 피고인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증거도 거기 있으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라고 하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의 이송입니다. 원칙적으로 필요적 이송이고요. 의무적 이송인 게 3개 있다고 의무적 이송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건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국민참여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렇죠? 국참의사가 됐습니다. 국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하겠다 그러면요, 국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국참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무조건 국참이 개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당사자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국참 여부를 그렇죠? 법원이 심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하겠다라고 무조건 국참을 못 하는 겁니다. 단 아무 말이 없으면요, 국참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국참도 하겠지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계속 국참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국참 회부 결정을 하여, 그렇죠?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던데. 그러니까 일단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서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 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피고인이 하겠다 그러거나 안 하겠다 그러거나 그 다음에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국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참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국참을 합니다. 그렇죠? 단 예외적으로는요, 뭘 해야 되는 거야? 국참 배제 결정을 해야 돼요. 배제 결정을. 그렇죠? 국참 배제 결정은 공동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적자라거나 뭐 법률적인 논점이 너무 많거나 부적자라거나 뭐 성폭력 피해자가 부적절, 그 다음에 성폭력이거나 이런 거들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여기에서 국참을 가려면, 그렇죠? 국참 개시 결정을 하겠죠. 개시 결정. 그 다음 국참을 안 하면 배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개시하는 겁니까? 배제하는 겁니까? 여기는 국참을 개시해야 돼요. 네. 하겠다 그랬으니까 배제하지 않았으면 개시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건 뭐야? 이렇게 가는 건 위법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배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통공으로 가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피고인 의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통공으로 가겠죠. 아무 말이 없어도 이쪽으로 통공으로 갑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렇죠? 그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민간인이 군인이 되거나 군인이 민간인이 되거나, 그렇죠? 군인이 민간인이 됐으면 민간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요. 민간인이 군인이 되면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필요적 이송이에요. 단 이송이라는 것은 이송 전에 수송이가 유효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송 전에 수송이는 원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관할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옮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네요.
3번.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사건이 됐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단독이 합의부가 됐으면 합의부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상고심에서 관할 인정이 법률이 위반됨을 이유로, 그쵸?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요,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겠죠. 당연한 거고. 이제 제척 기피 회피를 봅시다. 그쵸? 네. 관할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한꺼번에 하기는 되게 애매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옮겼습니다. 이제 체급 구성상 여기는 됐는데 제책비는 우리 앞에 있었죠, 저기. 어떤 책은 제책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해서 그렇죠? 이게 제책비가 앞에 있네요. 제책비 한번 봅시다. 여기.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있니? 예. 통역인 사건 앞으로 봅시다. 제척입니다, 제척. 그렇죠? 제척이 있고요, 기피가 있고요, 회피가 있죠. 제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관이라는 사람은 공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법관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에 관여하면 안 되겠죠. 이게 1호부터 6호 사유입니다. 그렇죠? 1호부터 6호 사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여가 있거나 아니면 법관이라는 건 심판이죠. 심판이 플레이어로 뛰었으면 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법관이 뭐 검사가 됐거나 수사 당사자가 됐거나, 그렇죠? 혹은 증인이 됐거나, 심판해 봐야 될 사람이 투수 던지고 자기가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된 경우에도 뭐가 안 된다? 제석 사유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심리에 관여한 자인데, 이 의미를 좀 알아두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3심제를 가지고 있죠. 1심에 관여한 사람이 2심에 관여한다면요, 그건 신급제를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1심 판사가 상소합니다. 그런데 2심 판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이건 항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심 재판에 관여하거나 그 기초된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면 유무죄 예단이 생길 수 있고, 또 뭐를 깨버립니까? 신급제를 깨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전심 재판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해야 돼요? 신급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2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2심 재판에 관여한 2심이나 3심에 관여하지 못하고요. 2심에 관여한 사람이 3심에 관여하지 못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단 전심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전심 재판이 아니겠죠. 전심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 파기이송. 신급이 아니잖아요. 신급을 깨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하거나 파기재판. 그 다음에 재심. 간단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약식과 직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재판. 여기를 좀 분명하게 보실 게, 약식의 판례는 뭘로 봅니까? 1심의 변형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약식의 판결에 관여한 사람이 정식재판에 가는 것도 이거 전심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요거 약식에 관여한 사람이 항소심에 관여하거나 직결에 관여한 사람이 항소심에 관여한 건 제척사유가 됩니다. 요건 1심이고요. 요건 2심이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쵸? 뭐 판결 정정 신청. 이것도 뭐야, 전심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어야 돼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라는 것은 이건 왜 금지하는 거예요? 유무죄의 심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유무죄 심증 형성에 관여했어야 돼요. 따라서 뭐 구속 적부심. 적부심이라고 간단히 할까요? 적부심은 유무죄 심증 형성에 관여한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여한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만 판단한 거잖아요. 영장은 발부 마찬가지죠. 유무죄 심증 형성이 아니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척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고에만 관여한 거. 왜? 판결에서는 이미 다 써놓고 전심재판 판사가, 그렇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죠. 판사가 변론 종결기일하고 선고기일하고 다른 경우에 그 사이에 판결서 이미 써놨으니까 나는 이제 정근 가니까 되게 있기만 하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 그 다음에 기일 연기에만 관여한 경우. 여긴 전형기수 제척사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15페이지 1번입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제척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기피사유가 되겠죠. 기피사유. 1번이 X입니다.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 전신관여에 해당하여 법관이 제척되는 경우 봅시다. 파기환송. 뭐야? 파기. 전신재판 아니죠. 그렇죠? 약식하고
1심이면 정식재판이면 이건 둘 다 1심이니까 전심재판 아니죠. 구속영장 그렇죠. 영장 1심 이거 전심재판 아니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봅시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죄책사유에 해당한다. 죄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 전심재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심 전심재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신급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기소강제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법관. 이건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기소강제 절차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정신청이라고 하죠.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유무죄의 심리, 재정신청 나중에 보겠지만 증거조사 하잖아요. 유무죄 심증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죄책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이거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 누가 하는 게 수사예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게 수사죠. 그쵸? 여러분이 범인을 잡았으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내가 도둑을 잡는 선량한 시민이 하는 거고, 이것도 뭐야? 행정기관이 했으니까 행정절차죠. 선거 행정절차지. 선관위원장이, 그쵸? 선거범죄를 수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보기에는 수사라고 볼 수 있지만, 강압성으로는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까? 수사가 아니죠.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요거는 형사법정에 관여한 거야, 관여한 게 아니야? 관여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겠어? 죄책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페이지 유명한 기피신청입니다. 기피신청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아, 이건 잠깐만 보실까요? 아이고, 기피가 없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다음번, 깊이가 빠졌는데, 깊이는 좀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치? 여기도 한번 그릴게요. 깊이에 대해서 한 번만 합시다. 그쵸? 깊이. 여기에 좀 적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법관의 기피 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태도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좀 겹쳐서 적어도 되겠어요. 예, 겹쳐서 미리 적겠습니다. 그렇죠. 기피는 주체, 방식, 식입니다. 그렇죠. 예. 꺼졌다 붙었나? 아니죠. 예. 기피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이 판사하고는 재판 못 받겠습니다 하는 게 기피죠. 그렇죠.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렇죠. 당사자가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검사와 피고인. 그 다음에, 그쵸?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변호인이 하겠죠. 그 다음에 방식은 뭘로 합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요. 여기는 신청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법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판결이 정지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판 절차 정지호가 있습니다. 공판 절차 정지호가 있는데 정지호 예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급속한 경우에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기피는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원칙적으로 당해 법관한테 합니다. 왜냐면 앞에 지금 당해 법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 쓰레기야, 당신 유죄자야 라고 이 유죄 예단을 가진 발언을 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바로 난 당신하고 재판 못 하겠어요 라고 당해 법관한테 합니다. 당해 법관한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합의부원이면 누구한테 한다? 소속 법원한테 한다. 요거 문장도 기억하시고요. 그쵸? 사유는 뭐가 됩니까? 죄책사유 플러스, 그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죠. 불공평 우려인데, 판례가 거의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판례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판사가 판사끼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판례가 여러분 기본서에 각각 있을 텐데, 74년도 판례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쵸? 유죄 예단을 아예 한 거 있어요. 넌 쓰레기야. 넌 인마 처벌할 거야. 이 말을 한 걸 제외하고는, 기피 신청 인정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다 합니다. 그쵸? 근데 피고인 증거 신청을 딱 듣더니 판사가 뭐 합니까? 아, 피고인의 증거 신청 일괄적으로 다 기각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거꾸로 섰겠죠. 아, 나 이거, 기피할 거예요. 하면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줍니다. 왜? 증거를 볼까 말까 누구 맘이야? 법관 맘이죠. 법관 자유심증이고. 그래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심리합니다. 심리. 앞으로 이렇게 신청, 심리, 결정, 항고, 집행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훨씬 보기 편합니다. 심리를 하시면 여긴 누가 있겠어요? 이젠 합의부죠. 기피 신청 아까 합의부가 심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하겠죠. 당사자가 소명합니다. 소명해요. 며칠 이내, 3일 이내 소명합니다. 그쵸? 여기 뭐라고, 아, 저 사람이 저 유죄의단을 가진 말을 했어요. 라고 이제 소명서를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관도 어떻게 하는가? 아,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 있는 합의부가 뭐 하겠어요? 이걸 이제 살펴보겠죠. 서면 살펴봅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유가 있으면 인용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간이기각입니다. 간이기각이 적부심하고 여기서 2번 나오는데, 여긴 간이기각은 누가 하냐면, 요 합의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합니다. 신청받은 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이기각이라고 하는데, 재판 지연과 방식이입니다. 지방간이요. 저 이제 술 많이 먹어서 지방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되잖아요. 계속 기피 신청만 하는 거예요. 절차 정지하려고. 그러면 당해법까지 바로 찢어버립니다. 야,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새끼야. 또 재판 지연하려고 나 안 받아들이죠.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식입에 저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제3자가 변호인 선임권자든요. 안 돼요, 여러분. 직병법은 안 돼요. 이건 누구만 되는 거예요? 당사자만 하죠. 옆에 누가 직계열적이 아버지가 기피를 신청해! 라고 하면 거 기각합니다. 청구권 없어요. 뭐 찢어버립니다. 이거 간이기각입니다. 그죠? 간이기각은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여기는요. 아까 말했듯이 신청 자체 정지효가 없어요. 재판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간이기각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고, 불복수단. 근데 기각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정지효가 있고요. 그렇죠? 간이기각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으나 정지효가 없다. 재판이 계속 진행돼 버리죠.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까요? 17번입니다. 법관의 기피 신청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가 거리감한 것은, 그렇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좀 볼까요? 묵기동상입니다. 그렇죠? 묵기동상이에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렇죠? 기피 신청, 증거 동의, 상소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피가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이익이 될 수도 있죠. 불공평한 재판을 판사하고 교체가 된다면. 근데 교체가 안 되면요. 진짜 앳되죠. 저 판사 불공평하니까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면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불공평 끝이 한번 보여줘볼까? 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을,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에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변호사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피 신청, 증거 동의, 상소는 뭐 할 수 있다?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있으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다. 정확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누가? 합의부가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합의부가. 그렇죠. 예.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기피했으니까. 일단 기피당한 판사와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합의부가 안 되는 직원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상급법원, 행정상급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 절차가 정지되죠. 소송 절차가 정지되죠. 그렇죠. 하지만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겠죠. 그렇죠.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사무관입니다. 법원사무관은 기피 신청의 기본적인 그 법리를 똑같이 따릅니다만 이게 좀 다릅니다. 법원사무관은 일단 소속 그 관할 법원이 이게 법원사무관을 할까요? 똑같은데 심리법원이 합의부가 아닙니다. 소속 법원이에요. 법원 사무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유 하나가 빠집니다. 전심재판에 관여가 빠져요.
즉 법원 사무관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 사무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판주소를 작성하는가에 따라서요. 우리 항소심은요, 속심적 구조죠. 1심에 있었던 소송 서류를 가지고 거의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1심의 소송 서류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걸 믿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1심에 썼던 각종 서류들 311조에서 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사무관들의 제척 기피 사유가 또 됩니다. 그렇죠? 예. 제척 기피 사유가 되는데, 첫 번째, 법원 사무관 제척 기피에 관한 사유는 준용한다. 이건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이때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관할 법원은 합의부가 아니라 소속 법원이 됩니다. 오케이?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속 법원이 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척 사유에서 하나가 빠져요. 1호부터 6호 사유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7호 사유 전심재판에 관여 있죠. 이 사람 판사가 아니니까 전심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유 자체를 아예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의 제척 기피, 제척 사유가 아닌 거 방금 말씀드렸죠. 7호 사유가 빠지죠. 그렇죠? 사건에 관한 전심재판 또는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할 때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이 어더라고요? 소속 법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국민참여심판의 대상사건입니다. 국민참여심판. 그렇죠?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참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피고인이 사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원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안 원하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여기 지워버렸구나. 7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7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국참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생길 때, 즉 배심원이라는 것은 뭘 대신하는 겁니까? 판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판사가 바뀌면 판사 갱지, 공판 절차 갱신 사유죠. 그래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심원은 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같이 큰 범죄는 몇 명? 9명. 그렇죠? 일반적인 범죄는 7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이 됩니다. 그렇죠? 단 몇 명에서 바꿀 수 있어요? 9명, 7명 중에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당사자가 인정했는데 당사자 자백이 믿기지 않아? 그럼 뭐야? 7명이나 9명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이시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법원은 피고인의 국참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공판준비 절차에 붙여야 한다. 필수적 공판준비 절차죠, 국참은. 그렇죠? 예. 그래서 공판준비 절차가 붙이기 전에 배제 결정이 있는 때는 국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통공이면 국참은 붙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참에 대해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참 나중에 이제 제척 사유라든지 제외 사유라든지 면제 사유라든지는 할 겁니다만 그때 가서 하시고요.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죠. 그렇죠? 경제적 무능력자도 뭐가 되지 않아요? 배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판사가 될 수 있는 배심원의 자격이 나이가 20세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19세인데 여기만 20세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유일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소말리아 해적이요. 지난번에 피고인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2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국참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맞고요, 그렇죠? 3번, 배심원들 사이의 유무죄에 관해서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수견을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결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참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왜? 필수 국소면 사건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국참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그렇죠. 이제 진술 거부권하고요, 무죄 추정 원칙인데 무죄 추정 원칙은 안 나와 있나 보이네요. 안 나와 있어 보이니까 진술 거부권만 볼까요? 간단하게 쭉 넘어갑시다. 네. 일단은 피고인에 관해서, 아이고, 피고인 따로 안 써져 있네. 좀 이따 봅시다. 일단,
피고인에 관해서 진술거부권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봅시다. 그렇죠? 1번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시인은 그렇죠? 진술거부권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그렇죠? 진술거부권에 간단하게 볼게요. 그렇죠? 고지, 행사, 효과 이 정도를 한번 볼까요? 이 정도에 이제 한정해서. 그렇죠? 예.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그렇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근데 여러분 진술거부권을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와 진술거부권 고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 피고인이 나 진술 안 할래요 라고 행사하는 거고, 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나 공판 절차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헌법상 권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진술거부권 고지는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전에 해주는 게 진술거부권 고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보시고요. 고지랍니다. 수사기관이 하겠죠. 수사기관이 누구한테? 피의자한테 하겠죠.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한테 하겠죠. 피고인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진술거부권 행사입니다. 행사라는데 진술거부권 행사,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죠. 개개의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고요. 단 형사상에 불리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만. 효과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일단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불이익 금지입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양형상의 사유가 됐겠는가? 양형사유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양형사유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예외적으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좀 봅시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원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에 의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피의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이를 그쵸 법원에 인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석 거부할 때 뭐에 의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의 조사실을 구인할 수 있고,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맞죠? 그렇죠. 예. 그 다음 3번 진술거부권을 피의자 신문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면 뭐가 됩니까? 위수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동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고요. 진술의 의무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아신 내용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했고요. 이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백의 증거 능력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사가 끝나고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렇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피의자가 뭐가 됐어? 피고인이 됐죠. 수사 때는 네가 인권침해가 있어가지고 진술거부권 고지 안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부정하겠지만, 공판장에서 스스로 네가 자백했으면요, 이 두 개는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두 개는 별개의 증거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피고인의 증거능력이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한 거죠. 따라서 형사책임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단서에 내는 것도 뭐가 할 수 있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진술거부권은 기본적인 인권시험법에 규정된,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받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그 다음에 4번 공판 절차를 갱신한다면, 공판 절차 갱신은 뭡니까 여러분들? 간판 상실이죠. 간이 공판 절차가 취소되거나 판사가 바뀌거나 심신 상실이거나 이 세 가지인데, 갱신이라는 건
다 다시 하는 거죠. 뭐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피고인의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갱신한 경우에는 뭐 한다? 진술거부권 다시 고지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4번이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렇죠. 미리 진술거부권을 피의자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진술에 임의성이 있어도요,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절차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임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 위수쟁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 동의 대상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진술이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진술입니다. 진술. 그렇죠. 진술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이 그렇죠? 언어적 표현으로 나오는 게 진술이죠. 따라서 음주는요. 이거는 정신작용이 아니죠. 술냄새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음주 측정을 강요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3번.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가중적 요소를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가중적 요소를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뭐 법원을 오도하려거나, 그쵸?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문장이네요. 원칙적으로 양형의 조건이 된다.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원칙적 양형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형 조건을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실제는 삼죠. 법원직 실무에 있어서 괘씸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저희들끼리도 뭐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괘씸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판사들은 권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양형을 고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그래서 다 문제 푸는 거에는 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 양형의 고려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피의자 진술을 녹취 또는 기재한 서류가 문서가, 그렇죠?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에서 받은 거 뭐 이건 뭐야? 다 피의자 신문조서죠.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로 달려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이거 봅시다. 그렇죠? 형법 9조 내지 1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때는 그 법정 대리인 소송 행위를 대리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봅시다. 그쵸. 소송 대리인에 관한 부분인데, 그쵸.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법 9조 11조에 관한 규정은 뭡니까? 소송 행위 무능력, 범죄 능력이 없는 거죠. 그쵸. 예. 책임 능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무죄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형사재판이 안 되겠지. 근데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개정된 게 뭡니까? 성폭법에 있어서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폭력에서 술 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 능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건 뭐 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인데 책임 능력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형사재판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책임 능력이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어도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그렇죠? 이 사람 의사 능력이 없는 애가 나와봐야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겠지. 그럼 누가 대신 나오겠어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 나오겠죠. 법정 대리인이 대신 나옵니다. 단,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이 뭐 할 수 있어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칙적 의사 무능력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의사 무능력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그렇죠? 누가 나와야 돼? 법정 대리인이 나와야 되지. 근데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건 누가 선임하겠어요? 검사나 법원이 선임하겠죠. 이해관계인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인 신청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피고인, 피의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직배형법 뭐하고 똑같습니까? 변호인 선임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변호인 선임권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보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변호인처럼 신규별로, 그쵸, 선임해야 됩니다. 신규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보조인이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여 수생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그쵸? 예. 그래서 명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내에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예외를 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3번.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 직배형법은 변호인 선임권자죠. 이 사람들은
피고인이 저는 변호인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독립하여 할 수 있어요. 왜?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독립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는 피고인에 비하여 상소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의 대표.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 24페이지.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재판사의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할 때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뭡니까?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그렇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이 완성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줄에 재판이 확정 후에 법인이 소멸된 경우라면, 그렇죠. 그 합병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 벌금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그렇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 요건이니까 피고인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법인은요. 법인이 양벌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렇죠? 법인이 못 나오고 누가 나와야 돼? 사실은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자 대신 누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대리자를 대신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 관해서는 크게 나올 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쵸?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보셔야 될 거는 사실은 변호인이죠, 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쵸? 변호인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쵸?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쵸?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변호인에 관해서. 어렵죠? 어려워요. 국선변호인 선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죠? 국선변호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국선이 있고요, 청구 국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 국선이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라는 거는 뭡니까? 국선변호를 하해한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죠? 이런 사유가 있어서 국선변호인은 선임해야 되는 게 필요적 국선변호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구 국선이 있습니다. 그죠? 빈검 기타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 선정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청구 국선입니다. 재량 국선은 청구도 없어요.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도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참작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국선변호 선정해줘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이때는 뭐 하지 못해요. 명시적 의사에 반대하지 못해요. 저는 국선변호는 필요 없거든요 라고 하면 선임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게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죠. 구매 70세 농심의 단디단 삶입니다. 그죠? 구속 사건입니다. 사건의 사이즈가 크죠. 구속돼 있으니까 피고인이 혼자 방어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몇 살이에요? 19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네, 20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화자. 그 다음 70세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그 다음에 단기 1년, 단기 3년 이상, 단삼. 그렇죠. 구미에 사는 70세 농심의 달리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두고 딴 건 아니에요.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 다음 재심입니다. 재심. 여긴 처음 이쪽으로 올까요? 여군 자치까지만 할까요? 네. 자치까지 합시다. 그 다음 B, 공판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제. 적은 적부심, 구속 적부심, 체포 구속 적부심. 그죠? 여는 국민참여재판. 그 다음에 군은 군사법원. 그 다음에 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치는 치료감호. 요 정도만 일단 외웁시다. 그죠? 더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는 없어 보여요. 일단 여기까지. 그죠? 재심, 공판 준비 절차, 영장 실질심사제, 적부심, 그 다음에 여는 국민참여재판, 군사법원,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치료감호. 그렇죠? 이 정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필국변 사건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국선변호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화 보시면 나오죠. 부당가리 같은 영화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돈 받고 하루 내내 법원에 있네. 투덜투덜 하면서 제대로 안 하죠. 옛날 국선변호인들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왜?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스쿨에 많은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이 있어야 하는데 국선변호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선변호에 대해서 조금씩 시각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판례도 국선변호를 중요한 절차로 봅니까? 사소한 절차로 봅니까? 중요한 절차로 봅니다.
이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로 보는 그 유명한 사례가 그 맹인 사례입니다. 맹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 맹인 사례예요. 맹인 피고인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맹인입니다. 그렇죠? 맹인인데 청구도 안 했어요. 청구도 안 했어요. 예. 맹인 피고인 재판받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재판을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에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농화자, 심신장애자는 있는데 맹인이 있어 없어? 맹인 없죠.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닙니다. 청구도 안 했죠. 청구도 안 했어요. 재량은 누구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법원 마음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서 그래서 재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1심을 국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2심 판결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시켜버렸어요. 이 1심을 파기했습니다. 아니 왜요? 라고 하니까 야 그래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 아니야. 청구 안 했어 알아. 근데 점자책이 제공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류죠. 근데 이 맹인이 점자책도 없는데 이 소송 자료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판사 네가 딱 봤을 때 임마 이거는 분명히 뭐해 너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반드시 국선변호를 선임해줬어야 되지. 그런 사유잖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임을 해줬어야 되는 사건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라는 거야?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의 취지에 위반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재량 국선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없이 한 모든 소송이가 다 무효고 따라서 그 판결을 파기하고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국선변호 사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예.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입니다. 그렇죠? 국선변호인이 꼭 선정해줘야 되는 사건이라면, 그렇죠? 국선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출석은 뭐라는 거야? 공판의 개정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의 한 개개의 소송행위가 전부 일괄적으로 무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괄적으로 다 무효라는 거예요. 왜? 변호인이 출석하여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변호인 출석이 없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이러한 판결도 무효이기 때문에 1심이 전혀 잘못됐다면요. 이건 뭐 한다? 파기환송하거나 그냥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아직 고등법원이라면 파기 재판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소에 관한 부분을 할 텐데, 그렇죠? 예. 여기는 잠깐 보다가 합시다. 그렇죠? 아이고 사선변호인부터 다 해야겠네요. 사선변호인부터. 그렇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예. 1번 봅시다. 1번. 예. 하다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4번은 적법한 변호인 신고 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거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인 선임신고 어떻게 한다? 원본으로 하고요. 그렇죠. 4번은 적법한 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B번. 피고인이 빈곤 기박그 사유로 변호인 선임할 수 없어. 그렇죠.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그렇죠.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가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후여서 사선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에서 작성 제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줌으로써 사선 변호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봅시다. 그쵸?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항소심 절차.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 여러분 잘 봅시다. 예. 이 절차 기간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간도 잘 나옵니다. 기간 자체를 물어보는 게. 예. 앞부분부터 좀 빡센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 떨고 가야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항소라는 걸 하게 되고 상소하고 똑같습니다. 상소 똑같고. 그죠? 예. 원심법원이 뭘 하게 됩니까? 선고를 하죠. 그렇죠? 그럼 항소권자 피고인이 이제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항소권자는 며칠 이내에 어디로 상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고를 받는 날부터 7일 내에 원심법원에 상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 7일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원심법원이 상소를 받았으니까 소송 기록을 누구한테 넘겨줘야겠어요? 항소법원한테 넘겨줍니다.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그렇죠?
각각 다 중요하니까 이거 적는 겁니다. 이 기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왔죠. 그럼 항소법원은 뭘 해줍니까? 소송기록 접수통지라는 걸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항소권자는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뭐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거예요? 항소 이유서의 기재사항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항소 이유서를요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요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항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항소를 했단 말이야. 원심법원에 전 항소합니다 라고 했는데 항소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항소법원에 소송기록 다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왔을 때 항소이서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와요? 항소 기각 결정이 와요. 재판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그쵸? 여기 일단 기간부터 항소이서를 제출하면, 그쵸? 항소이서 부분을 상대방한테 제출하지만 답변서를 받고, 그럼 뭐 하겠어요? 양쪽 다 의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겠죠.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피고인한테만 항소이서를 소기 접촉을 해주면 피고인들은요 항소이서 제출해야 안 해요. 항소이서 작성할지도 모르지 일반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뭐로 이어지는 거야? 항소 기각 결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소장 부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한 명한테만 해주면 돼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둘 중에 한 명한테만. 근데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항소권자 플러스 누구한테도 해줘야 돼요? 변호인에게도 해줘야 됩니다. 변호인에게도. 따라서 좀 봅시다. 좀 볼게요. 그쵸? 변호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소기접통을 다시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항소 이유서 제출 기회라는 표현을 써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회.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이 소기접통을 변호인과 올이 아니라 누구한테? 피고인과 모두에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피고인에게만 해주면 되겠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변호인이 없고 필국번 사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필국번 사건인데 변호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피고인한테 해주면 땡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둘 다에게 항소이서 제출기를 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인이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 사선 변호인 선임한테, 그렇죠? 선임한 사선 변호인한테, 국선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 변호인한테 각각 뭐 해야 된다? 소기 접통을 한 후가 아니면 이 없다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 다한테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임해주고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는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줌으로써 항소에 의해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최근에 뭐 있었어요? 피고인 변호인에게, 특히 변호인에게 소기 접통을 해줬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서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자르고 다시 새로운 국선변호 선임하고 또 소기 접통합니다. 그렇죠? 예, 이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그거,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전화비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송기록 접수통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 다한테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서를 불제출하면 어떻게 한다? 기존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합니다. 네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또 선정해요.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얘한테 뭘 해야 돼? 사후기 접통을 한 후에 상소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렇지 않냐고는 뭐 할 수 없다? 상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문장 굉장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소 때. 그쵸? 예. 좀 쉬었다 봅시다.